두 번째 주제일 텐데요. 두 번째 주제는 완전히 다른 경기 안정화라서 혹시 재분배 쪽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잠깐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러시면 한꺼번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경기 안정화 기능인데요. 또 이 경기 안정화 기능은 아까 우리 두 마리 토끼라고 이게 제목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한 마리 토끼도 굉장히 잡기가 힘든 어떤 그런 건데 두 마리 토끼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학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영원한 화두.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정권도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 이런 걸 보면은 이념적인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많이 좁아져 과거보다는 많이 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많이 발견되어 있는 여러 학자들이 이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시면은 결국은 분배가 너무 악화되면 결국은 성장, 잠재력도 훼손이 되더라. 그래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분배가 너무 악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는 적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또 아무리 그 재분배, 뭐 소득 분배가 21세기의 중요한 화두라고 하더라도 정말 파이가 커지지 않고서는 정말 재분배를 위한 정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또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념적인 어떤 스펙트럼 자체는 많이 좁아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에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수단이 세금 아니면 지출 중에서 복지 지출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만약 증설을 한다고 쳤을 때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소득세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경제, 민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하고 경기 발전, 경기 성장을 생각한다면은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은데 법인세 빼놓고는 뭐 법인세와 뭐 재산 관련 소득세, 재산 관련 세금 빼놓고는 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긴 한데 어느 걸 먼저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념적인 그 부분은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피하는 부가세 인상에 강화하는 것은 다 기피하는 대상인 것 같고요. 뭐 우리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소득세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정권 잡을 때마다 인상을 하고 다시 그 보수 쪽의 정권 잡으면 다시 그걸 원상복귀시키고 하는 일들을 계속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정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요. 그죠? 또 경기 안정화 기능 측면에 봤을 때, 세출 측면에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급여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좌파 정부는 확실하게 자기 이념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 증세, 그다음에 현금급여 늘리는 소득세 정책을 강력하게 쓰고 있는 반면에 우리 보수 쪽에서 생각하는 소득세 분배가 아니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이렇게 치면은 분배를 위한 정부 지출이 복지 지출이 아닌 R&D 지출이라든지 SOC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재정적인 정책적인 측면의 흐름을 쭉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 보면은 그 재정 정책에 있어서의 약간 재분배 정책은 점점 더 강화. 아까 우리가 약하지만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본다면은 경기 안정화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재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추세적으로 좀 계속 좀 떨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래서 재정 정책적인 측면에 봤을 때 그 선택지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학에 있어서의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어떤 그 이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간극이 좁아진 것에 비해서는 실제 정책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대립들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 변동도 우리 소득 재분배처럼 예상치 못한 우리 경기 변동 자체가 여러 가지 사이드 부작용들을 낳기 때문에 오히려 또 경기 변동 예상치 못한 경기 변동이 오히려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된다 시킬 수 있다. 기업들의 투자, 또 고용 같은 데 영향을 미쳐서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정이 경기 변동에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와 재정이라고 하는 게 쌍방향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재정 승수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 승수라고 하는 거는 재정 지출을 또는 감세를 얼마만큼 했을 때 민간 경제의 GDP 또는 고용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그 배수를 뜻하는 게 그러니까 재정이 뭔가 변하면은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방향을 보는 게 이제 재정 승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의 방향도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일찍 의자를 떼야 되는 이유도 10시부터 정부의 세수축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수가 지금 1, 3월 중에 24조 원이나 작년 대비 절대적인 규모가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세 수입이. 이제 그 관련돼서 세수축을 다시 해야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그 위원장이기 때문에 가서 회의를 주재해야 돼서 근데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재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수입도 이렇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실업급여가 늘어나는지 등등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우리가 재정 수지 중에서 경기적인 수지, 경기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서 처음에는 통화정책을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그냥 미시적인 조정이 가능한 뭐 과거에는 매달 지금은 뭐 1년에 8차례 정도 금통위를 개최에 대해서 금리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오랫동안 했다가 계속 바꾸면서 미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기가 변동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세입이 변하고 세출, 실업급여가 변동을 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을 펴지 않더라도 경기 안정화 기능을 하는 이 장치를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로 봅니다. 그게 저절로 작동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본다면은 경기 상황이 좀 더 악화가 되면은 대량적인 재정 확장 정책, 감세 정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지출을 늘린다든지 하는 정책을 쓰게 되는 거고 더 재정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 펀더멘털한 어떤 정책들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보기 위해서 아까 우리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과도 분해해서 봤듯이 여기도 분해를 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재량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얼마만큼 쓰는지를 아까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세입 세출 중에서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하는 부분, 아까 세입 세출을 나눠서 탄력성을 계산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보면은 경기적인 요인에 따라서 경기적인 요인을 하는 게 뭐 GDP 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GDP 갭에 따라서 얼마만큼 세입이 변동하는지, 세출이 변동하니 그 탄력치를 적용해가지고 실제 우리나라 GDP 갭이 뭐 마이너스 2%다, 그럼 거기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재정 수지에서 경기 변동 요인 때문에 발생한 재정 수지가 얼마만큼인지가 계산이 됩니다. 세입 세출 양쪽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부분이 바로 재정 안정화 장치의 크기 내지는 경기적 재정 수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재정 수지에서 이 부분을 뺀 부분을 재량적인 재정 정책 규모라고 측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동 안전화 장치의 크기를 측정한 걸 보시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죠? 똑같고 재무장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세입과 세출 규모가 작아서 자동 안정화 장치의 규모가 작다. 그런데 피팅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작아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동 안정화 장치의 크기가 OECD 국가의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로 오른쪽이 세출이고 왼쪽이 세입인데요. 세입 부분은 그나마 67% 정도, 3분의 2 정도 되는데 세출 측면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세출은 주로 실업급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실업자 숫자가 굉장히 낮게 잡히는 국가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포괄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용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나 그 급여의 수준 자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출 측면에서의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작동하기가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국가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굉장히 실업급여를 크게 높였죠. 대중 높이고 급여 수준도 높이고, 그다음에
한때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한다고 그 정책까지 추진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래서 지금 과거보다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아졌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탄력성을 아까 계산을 다 해봤더니 탄력성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규모의 문제다. 직접세, 세금,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 기여금과 같은 세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동 안전장치 규모가 작은 걸로 좀 파악이 됐고요. 간접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걸로, 경기 안정화 장치는 재료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특히 실업급여 쪽 부분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재량정책은, 자동 안정장치는 항상 그 정책의 방향은 맞습니다, 그죠? 경기가 좋을 때는 자동으로 경기를 안정화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량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판단을 잘못하거나 정책에 시차가 있거나 이럴 때 잘못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적인 재정정책을 계산해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52에서 58% 정도 정책 기조가 옳았던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확장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긴축적으로 이렇게 적용됐던 거고, 그걸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OECD 국가를 또 절반 정도만 맞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대량적인 재정 정책은 주로 세출 정책, 증세나 감세 정책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많이 대응을 하는,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듯이 그런 정책이었고, 주로 세출 정책이 그나마 경기가 불황이었을 때 추경을 통한 어떤 그런 세출, 재량적인 확장 정책이 그나마 많이 작동되어 있고, 그게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더 강화된 걸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 승수 이야기는 넘어가도 우리나라 재정 승수의 크기도 OECD 평균의 한 7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워낙 우리나라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다시피 한계 수입 성향이 크면 클수록 우리 재정 승수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OECD 국가들에서 전부 다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재정 승수 정책을 좀 잘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재정법을 2006년도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추경 편성을 제약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제약을 해놨는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 편성을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경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추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었는데요. 이제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앞에 우리가 쭉 분석한 걸 보시면 우리나라 자동 안정화 장치 기능이 약하고, 재량적인 정책도 정말 필요할 때 한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추경 편성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추경 편성을 이게 제약을 하다 보니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이 많이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09년도에 국가재정법 요 조항을 개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2009년 2월달에 개정할 때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뒤로 그 개정 이유를 아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추경 편성 현상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긴급한 경제 상황, 그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 정부의 재정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이 조항 자체를 많이 약화시키고,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추경 편성에 대한 빗장을 거의 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원래 추경 편성을 많이 하면서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한 해 3번, 4번 그렇게 추경을 하기도 하고, 긴급한 어떤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추경이 남발될 정도긴 합니다만, 스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그럼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재량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방향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절반이 약간 넘는 때만 이게 경기를 그 당시 시점에서 정확히 판단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편성 정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할 때까지 몇 개월의 시차
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까지 또 시차가 걸리고 이런 걸 따져보면은 실제로 경기 변동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OECD에서 모형을 통해서 재량적인 재정 정책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GDP 대비 얼마만큼 변동을 했는지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 OECD 분석한 17개 국가 중에서 이 네 나라는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이태리는 이 네 나라는 오히려 재량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GDP 변동이 더 커진 걸로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재량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쓰기가 굉장히 힘든 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그러면은 추경을 더 자주 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기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요즘같이 모든 정책에 있어서의 그 여의도 그 우선주의 정치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추경이 남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추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반자동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반자동 중에서 세금하고 실업급여 부분을 경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자체를 한시적으로 인하를 해줍니다. 그죠? 그걸 여기도 써놨습니다만은 98년, 2001년, 2008년, 2015년, 2008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장돼 가면서 자동차 그 개별 소비세율 인하 조치가 를 하고 한 적이 있고요. 또 유류세가 그렇습니다. 유류세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2018년, 2019년, 그다음에 최근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 전에 유류세 또 3개월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해봤는데 영국이 부가가치세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자체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걸 올렸다 내렸다 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는 물건 사는데 갑자기 자동차나 뭐 이렇게 유류 같은 부분은 굉장히 특정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큰 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만 부가세는 거의 대부분의 물품에 다 붙는 세금인데 그걸 10%에서 갑자기 2%포인트 정도 낮춘다고 하면은 그 많은 혼란, 그 다음에 그것도 몇 개월 하다가 다시 또 원상 회복시키는 그 혼란을 생각해 본다면 부가세 확대하는 것 자체는 영국에서 영국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제가 쭉 말했던 자동차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처럼 그 자체가 지금 너무 좀 남발되고 있다. 경기환경의 단간회의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이 정책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지금 여기 설명했습니다.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이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반자동처럼 작동을 하는, 그래서 어떤 정도의 기준 트레시홀드가 작동이 되면 이 제도 자체가 작동되기를 검토하는, 자동으로 검토하는,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 하는 어떤 이런 장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너무 재량적인 판단에 지금 막혀져 있다 보니 약간 최근 들어와서 남발되지 않습니까? 다시 또 이게 모든 좋은 정책적인 투자이라고 하는 게 남발되면 필요할 때만 써야 그게 정치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지 필요 없을 때까지 쓰게 되면 그게 상시적인 제도가 돼버리면 이게 실제 필요할 때는 그 효과가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은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게 온오프 기능을 잘 작동이 되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탄력의 실업급여 제도가 굉장히 아까 우리 실업급여 자체가 규모가 작고 그래서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3차례 걸쳐서 발동을 했는데요. 3가지 정도의 그 탄력적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훈련 현장이나 개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이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그런 제도는 특별 연장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게 적용 대상을 좀 확대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실업급여 수준 자체를 일시적으로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조금 더 몇 개월 더 연장해서 지급해 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용했던 게 우리 외환위기 때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예상까지 전부 다 해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실제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너무 빨리 극복하는 바람에 저희가 실제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선진국에서 2008년도에 이 탄력적 실업급여제도를 많이 활용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미국의 이렇게 확장 실업급여제도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룰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더 잘 활용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예비비도 맞춤 기금이 있습니다. 항상 추경 편성을 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죠? 국회에서 여야가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빨리 통과도 못 시키고 그러면 필요할 때 그 바로 집행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리 기금을 좀 만들었다가 행정부에서 판단에 의해서 쓰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충기금 제도 자체는 없고요. 예비비 제도는 있긴 한데 예비비라고 하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국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조절 목적의 그 자금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는 지금으로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할 수는 있다. 국회에서만 허용만 해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정 정도 자금을 경기 조절 목적의 예비비로 놔뒀다가 나중에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모든 세 가지 제도 자체를 안정화 준칙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금통위와 같은 독립적인 어떤 재정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반자동의 어떤 이런 정책 자체를 쓸 것인가 말 것인지 자체를 뭐 내년의 현자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어떤 그런 제도를 둬서 이게 남발되지 않도록 만들면은 그 재정의 경기 안정화기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